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채무자가 궁지에 몰리면 의뢰히 가족들로부터 돈을 먼저 빌리기 마련이죠. 은행이나 카드사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거나 이런 사태가 되면 가족이나 친척한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 게 5천만 원이 있고 가족한테 빌린 게 5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변제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이 되니까 은행한테 50만 원 배당이 되고 가족한테 50만 원 배당이 되고, 이렇게 36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가족들을 잔뜩 집어넣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내는 변제금은 전부 다 우리 가족들한테 돌아오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차용증 자체를 의심을 하거나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 이렇게 보진 않는데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무리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써도 가족끼리잖아요. 1,000만 원 빌린 적 없는데 1,000만 원 빌렸다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1,000만 원 빌려줬는데 5천만 원 빌려줬다고 과대하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제3자끼리는 그런 일이 없죠. 내가 모르는 제3자한테, 나하고 가족도 아닌 직장 동료한테 5천만 원 빌린 적이 없는데 차용증을 만들어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밀한 사이에서는 이걸 의심을 하기 때문에 소명을 하도록 시키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빌린 게 맞고 계좌 내역하고 전부 다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낸 변제금이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돈 못 갚아서 미안하다고, 근데 나도 지금 몸이 아파서 월급 많이 못 번다고 변제금 깎아달라고 사정 다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는 변제금 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법원이 볼 때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체로 보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경향이 큽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자인데도 가족이 아닌데도 같이 동거한다는 이유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편 가족이라도 별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채권자 목록 포함에 좀 관대한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은 부모님이라도 채무자가 25세야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같이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는 배우자는 당연히 같이 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자가 나이가 40이야 부모님 형제하고 따로따로 살아,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생계로 봐서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에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두 번째, 최근 급여 감소인데요. 원래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한 달에 357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 사람이 소득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0밖에 못 벌게 된 거죠. 그러면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고 한 달에 257만 원 변제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소득 신고한 것은 작년 소득이잖아요. 작년 소득 평균, 이거 소득 신고한 거를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내려갔다 그러면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소득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소득 1년 동안 받은 거 올해 그거 소득 신고했지 않느냐, 그 소득으로 평균 낸 걸로 하면 되지 뭘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다쳤다, 진단서 여기 있다, 아니면 경기 불황이 되어서 일감이 많이 줄었다, 회사 형편이 힘들어서 야근이 없어졌다, 주말 특근이 없어졌다 등등등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채무자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채무자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변제금을 지금 줄어든 소득에 좀 맞춰달라,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참고 사건 보시면 이분 주식하다가 빌린 돈을 다 탕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인데요. 채권자 목록 3번, 4번, 5번, 6번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개인 이름인데 금융권이 아닌데, 이거 실제 채권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채권 채무 원인 증서, 뭐 차용증이든 뭐든 원인되는 증서가 있을 것이고, 원금 이자 같은 거, 금융 내역, 실제로 빌린 게 맞다면 다달이 이자를 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엔 못 냈겠지만 예전에 냈겠죠. 그거 낸 거, 그리고 채권자한테 어떤 관계인데 빌려준 것이냐, 이런 도표로 소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차용 일시 23년 1월 1일 차용금액 1,000만 원, 수령 방식 계좌이체, 증빙자료, 계좌번호에 거기 이체된 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변제일자 23년 6월 1일에 500만 원은 내가 절반은 갚았다, 또는 이자 얼마 갚았다, 변제 방식 계좌로 줬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이자가 얼마 된다, 이렇게 도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 증명서가 필요하다. 카드사나 은행 같은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금액하고 이자하고 정확히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에 부채 증명서 발급하는 제도가 없잖아요. 개인 채권자 이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한테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자료 송부서라는 걸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권자한테 지금 채권 얼마 남아있느냐, 얼마 빌려주고 얼마 변제 받았느냐, 그거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얘기하죠.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나 약속음 같은 경우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허위라는 말이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신빙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낮다고요. 그 자체만으로 신뢰하기는 힘들고, 원인관계가 되는 소명 자료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좌 이체했으면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되는 증거들도 더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작성 시기를 살펴보고, 아주 예전에 작성한
작성한 공정증서라면, 내가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공정증서라면 정말 채무가 있어서 작성했겠지.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급박하게 작성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허위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그리고 이것은 월급인데요. 이 사람이 25년 4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평균이죠.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529만 원이 나오더라. 전체 소득액이 6,300이니까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 평균이 529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529만 원 이걸로 소득을 산정해서 변제금을 계산하라 그 말이죠. 참고로 월 평균 소득 산정하는 방식은 근무처에서 들어오는 소득 다 합치고 비과세 소득 다 합친 다음에 다대보험 나가는 거, 그리고 세금 내는 거, 세금 떼고 월급 받잖아요. 그거 빼고 남는 게 내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이죠. 그 실수령 나누기 개월수. 그래서 이유를 소명을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진단서하고도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예전만큼 일을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 야근을 못하니까 야근에서 받는 수당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사정 좀 봐주십시오. 월급 줄어든 걸로 인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25년 7월 급여 명세서. 이분 25년 4월에 신청했잖아요. 그 전에는 평균이 높으니까 25년 4월 이후로 재판하면서 5월, 6월, 7월 이렇게 계속 재판을 하면서 지금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급여 명세서를 계속 법원에 제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7월 달에는 408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진술서인데 개인 채권자가 진실하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개인 채권자가 기재를 해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채권자가 제3자였으면 이까지 요구 안 했을 건데 개인 채권자들이 전부 다 부모, 형제 그리고 이혼한 전 배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의심을 하니까 각자가 기재를 해준 겁니다. 어떤 사유로 돈을 빌려줬고 언제 빌려줬다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 전부 다 첨부를 했습니다. 2002년에 돈을 빌려줬네요. 굉장히 옛날에 빌려줬습니다. 채권자한테 이런 양식을 보내가지고 채권자로 하여금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얼마 빌려줬다 기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이런 양식을 보내주고 적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권자 목록에 부모, 형제들, 전 배우자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빌려준 채권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다 받아가지고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하잖아요. 개인 채권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전부 다 가족인데 이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의 상당 부분이 가족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방금과 같이 계속 확인을 하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회생위원께서 감사하게도 이거 다 인정해 주셔가지고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분은 전체 채무액 3억 4,900 중에서 1억을 변제하게 되었는데 청산가치가 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됐던 분인데 3억 4,500 중에서 1억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29%를 변제하고 71%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청산가치가 9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 이상은 변제를 해야겠죠. 수원법원이었는데요. 4월 23일에 신청해서 8월 14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4달 조금 안 걸렸네요. 그래서 법원이 처음에 볼 때는 이분이 최근 1년 평균 소득에 의하면 한 달 소득이 520만 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520만 원 하려고 하는데 아파서 야근을 못한다. 요거를 소명해가지고 개인일생을 25년 4월에 신청했는데 4월 이전으로는 평균 520만 원 받은 게 맞는데 지금 4월 이후로는 415만 원 밖에 못 받는다. 몸이 아프다. 요걸 소명해서 자녀 양육비 보내주는 거 포함해서 대략 2인생 기비 240만 원 빼고 한 달에 170만 원 변제하게 됐던 거죠.